국세청,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실무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업무에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이 개정세법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펌에서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 지가 이제 세 번째인데 지난해보다는 조금 일정이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펌도 매년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19년 개정세법 내용을 설명해 주실 윤성호 세무사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설명해 주실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그리고 지출 증명 서류의 수치와 보관을 설명해 주실 기양호 세무사입니다. 보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1세대 범위 명확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이 규정이 어떤 의미냐면 작년까지는 이제 위장이혼에 관해서 사람들이 절세 방안으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 한번 사례를 보시면 이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부는 1세대입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전 남편이 1세대를 구성하고 후 배우자도 1세대를 각각 구성하기 때문에 둘 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것은 법인세법입니다. 법인세법은 올해 이렇게 큰 중요한 이슈는 많이 없고 작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송금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원래 거래 단위별 취득금액 500만 원 이하는 자산으로 잡지 않고 그냥 즉시 송금 산입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게 1000만 원까지 이제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술품을 비치하실 경우 이제 송금 산입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 이제 내열 채용 공제에 관련해서 여기 납입금이 이제 법인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원래는 중소기업만이 대상이었는데 이제 중견기업까지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이월 공제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도 초과해서 올해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5년간 이월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게 10년 동안 계속해서 2월에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는 아까 그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접대비 소문부 쌓인 특례가 지속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기본 금액이 2,400만 원을 잡고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는 조특법에 있었습니다. 조특법에 2,400만 원 있었고 법인세법에서 1,800만 원 있고 추가 600만 원이 이제 조특법에서 인정이 되는 거였는데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매년 적용 기한을 만료가 되면 또 연장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아예 조특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도를 2,400만 원으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었고 적용기한도 폐지되어서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접대비에 관해서 2,400만 원 기본 한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정자산 평가손실액의 송금 귀속 시기가 개선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이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이제 파손 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송금 산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불합리했죠. 발생한 사업연도에 계상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발생한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이게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송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손실의 송금 귀속 시기 합리화 이 개정 이유고요. 다음으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셔야 할 것이 올해 규정사항인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서 전년 대비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단위 금액 환산액 계산해 보면 월 환산액은 174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은 작년이 7,530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0.9% 인상되어서 8,350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판단할 때 1급, 주급, 월급 등 임금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는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근로의 대가성과 복리후생적인 성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급식수당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 제외하지만 근로의 대가성으로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수당, 직책수당, 아니면 복지수당, 특수작업수당 이런 것들은 이제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 산입해서 계산하지만 예를 들어서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 가산수당 등은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안정 가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리고 근로자를 30일 미만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상 고용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이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업종 여부는 불문합니다. 근로자의 요건은 기존 근로자나 신규 근로자 모두가 가능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21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게 지출 준비 서류 수집 보관은 지출 비용의 이제 투명성, 근거가 세워진 구현 이런 조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과대관청이 납세자에게 부여한 협력 의무에 해당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이제 모두 규정이 있긴 한데 두 규정이 거의 이제 유사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선 법인세 위주로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 뭐 차이나 이제 공통점 같은 걸 이제 설명해 나가고 공통관 생략한 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출 준비 서류 이제 수취 대상은 이제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이제 재화용료 공급받고 대가를 이제 유상으로 지급할 때 이런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 계산서 이제 이거를 적격 증빙이라고 이제 명칭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적격 증빙을 이제 수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래 상대방과 이제 사업자와 이제 거래한다 하더라도 모두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제 사업자와의 거래, 재화 또는 명령, 그리고 반드시 유상 공급, 부가세 포함된 건당 3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제 사업자가 아닌 개인 이런 비사업자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적격 증빙을 수취 안 해도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영수증, 거래 명서서들 이런 다른 기타 증빙은 반드시 있어야 이제 송금이 인정되니까 반드시 그런 증빙들은 이제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수취하고. 그럼 이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법인, 영리법인, 이제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이제 제외되는 사업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사업자인데 보시면 이제 수입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이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그다음에 이제 국내 사업장 비거주자. 방금 말한 이 세 개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외하는 거고, 국가 지자체는 가능하고, 금융보험 같은 경우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착이 쉬우니까 굳이 제외해도 되는 거고, 이제 읍면 지역에 있는 가맹가세자 이런 거는 수치 좀 어렵긴 한 가맹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것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적격 증빙을 수치 제외하는 것이지 영수증이나 기타 다른 증빙은 이제 수치하셔야 돼요. 제가 거래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공급 대가인데 이제 무상이거나 이제 공급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제외하고 있고 그 재화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법상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부가시세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이제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제 준용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재화 용역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기부금, 판매 장려금, 뭐 위약금, 합의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밑에 뭐 예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반 서류 이런 것들은 꼭 증빙 자료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적격증명 범위 말씀드렸지만 신카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뭐 여기에는 이제 뭐 직불카드, 기념선불카드, 월별 이용 대금 명세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고, 이제 당연히 이제 밑에 있는 경우에는 보지 않는 것들인데, 사업자가 실제와 다른 허위 뭐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겠고, 미등록된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는데 상대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방금 그때 설명드린 것들은. 혹시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떤 MTS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매년 이제 그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을 해서 지금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제 그 직원들 인사이동이 완료되고 정기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제 그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정기 전산으로 선정되는 정기조사도 있지만 예고 없이 사전 통지 없이 배치하는 예전에는 특별조사라고 하죠. 그런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국세청 내에서 자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한 심리 분석 자료에 따라 가지고 작성하는 경우, 두 번째는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외부 사정기관, 뭐 검찰이라든지 공정위, 관세청 등이 되겠죠. 이런 그 사정기관에서 자료가 통보온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무리야 이기형, 언론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반사회적 어떤 기사들이 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조사 선정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번 주에는 중견기업 사주일가라든지 부동산 재벌, 그리고 고소득 자산가에 대해서 95명에 대해서 수시로 해서 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세무조사 할 때 아까 제가 빅데이터 전산 자료를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가 신고 내용에 대해서 적정성 검사를 오늘 당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FIU 자료, 고액 현금 거래 자료, 이런 자료들도 과거에는 특별조사에만 활용하는 것이 지금은 정기조사에도 다 활용을 하고 서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할 때 외화 송금 또는 입금 자료, 또는 직원들 또는 사주들의 금융 자료에 대해서도 금융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동시조사를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제출한 증거 자료가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첨단 탈세 방지 센터를 활용해서 그 자체에 대한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면은 납세자와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납세자와 어떤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보수적으로 일단 과세를 하는 그런 보수적인 과세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등 세무조사 강도는 계속 심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